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동안 계획해왔던 영국 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했다. 며느리는 몇 달 전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일정표를 꼼꼼히 준비해왔다. 시어머니 또한 첫 유럽 여행이라는 사실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들은 사전에 신청한 덕분에 비상구 옆 좌석에 배정받았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점에서 만족해하며 탑승을 마쳤다. 이륙 후 몇 시간이 지나자 기내식이 제공되었고 탑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비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감상했고 며느리는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 읽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비행은 갑작스러운 기체의 진동으로 깨졌다. 처음에는 가벼운 흔들림으로 여겨졌으나 이내 그것은 심각한 난기류로 변했다. 비행기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승객들 사이에는 불안과 공포가 번졌다. 기장은 방송을 통해 현재 난기류를 통과 중이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곧이어 또 한 번 강력한 충격이 기체를 덮쳤다. 이어지는 진동과 경고음 그리고 엔진의 비정상적인 소리.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는 추진력을 상실했고 조종실에서는 긴급 착륙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비행기는 조종 불능 상태에 가까워졌고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함과 기상 조건의 악화 속에 비행기는 외진 산악지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뉴스 속보는 영국행 항공기 미지의 산악지대에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또는 중상 추정. 생존자는 10명 이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전했다. 승객 200명과 기장, 부기장, 승무원 5명까지 총 206명 중 생존자는 단 9명. 그중 2명은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연 이상의 필연이 작용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다. 추락 직전 비행기가 찢기듯 부서지는 순간 비상구 인근은 구조적으로 탈출 가능성이 높았다. 기체 일부가 갈라지며 형성된 통로는 이들에게 마지막 탈출구가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팔을 끌어안고 그 좁은 틈으로 몸을 던졌고 두 사람은 기체 잔해가 불타오르기 직전에 가까스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조대는 추락 이후 약 1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 헬기가 울창한 산림을 가르며 착륙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극도의 탈진과 찰과상,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기적적으로 의식도 온전한 상태였다. 며칠 후 이들은 회복을 마친 뒤 병원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은 얼굴에 여전히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존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운명이든 기적이든 남은 삶은 허투루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비상구 좌석은 그냥 편하겠거니 하고 탔는데 그 자리가 우리를 살렸다며 입술을 떨었다. 이들의 생존 이야기는 국내외 언론을 타고 퍼졌고 생존자 가운데 유일한 가족 단위 생존자라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상에는 이들의 사연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었고 비상구 좌석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회자되었다. 비행기 잔해가 놓인 산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구조 인력이 남아 있었다. 무수한 희생자들이 잠든 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삶의 무게를 다시 짊어져야 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생존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의지의 결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고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동안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몸 곳곳에는 찰과상과 멍이 남아 있었고 고막이 손상되어 일시적인 이명 증세도 겪었다. 그러나 의사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외상보다도 심리적인 충격이었다. 두 사람은 몇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고 병실의 창문 너머로 헬기 소리나 응급차 사이렌이 들릴 때마다 몸을 움츠렸다. 며느리는 한밤중에 자주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배회했고 시어머니는 가끔 눈을 뜨고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병실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들, 관계자들, 구조대원들,
그리고 심리 상담사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두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언론은 기적의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접근했다. 어떤 매체는 두 사람의 배경까지 파고들어 그들이 왜 영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좌석이 배정되었는지를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사고가 있은 지 2주 후 정부는 생존자들을 위한 공식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커다란 회의실에 생존자들과 그 가족, 구조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회견장에 입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며느리는 쥐고 있던 손수건을 꼭 쥔 채 천천히 연단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꺼냈고 준비해온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기체가 두 동강 나듯 부서질 때까지, 그리고 거대한 소나무 사이로 떨어져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부여잡고 탈출했는지를 담담히 풀어냈다. 끝으로 그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구조대와 의료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피해자로서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생존자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응원과 동시에 묵직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국외에서는 두 사람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일부 방송사는 이들을 영국 현지에 초대해 기적의 생환자들을 직접 소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시 공항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늘을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생겼고, 심지어 병실 창밖에서 구름이 흐르는 것만 보아도 가슴이 조여왔다. 병원에서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시어머니는 평소 고집스럽고 단호한 성격이었지만 이번 사고 이후 말수가 줄었고, 며느리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지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도 항상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고 재활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병원 복도에서 산책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이자 생존의 증인이 되었다. 한 달 후 퇴원 수속을 밟은 그날, 병원 정문에는 사고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대원 2명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껴안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존을 가능케 한 그날의 비극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그들 스스로 가장 깊이 알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주했다. 텔레비전도 끄고 인터넷 뉴스도 자제한 채 그들은 하루하루를 느리게 살기로 결심했다. 비행기에 불시착이 남긴 것은 흉터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가족 간의 온기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였다.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그들은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설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살아남은 이들의 몫으로 주어진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시골로 내려온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한 후 충북의 한 산골 마을에 조용히 정착했다. 이 마을은 마트도 멀고 대중교통도 드물었지만 숲이 가까이 있고 계절마다 바람의 결이 달랐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더 이상 사람 많은 도시에서는 살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언론의 관심이 거둬지기를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초가을 첫 이삿날. 이삿짐은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책, 병원에서 받은 약통과 진단서, 그리고 사고 당일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텃밭이 보이는 마당에 오래된 찻상을 꺼내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비닐하우스에 들러 농부들에게서 직접 채소를 사고 읍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 삶에 익숙해졌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무릎을 덮는 담요를 나눠 가지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종종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호흡만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다. 비행기 사고 이후 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고통과 생존의 경계에서 함께 손을 잡았던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전통적인 호칭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서로를 부르는 말 대신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작은 새소리를 함께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퍼졌다. 외지에서 온 모자 같은 두 여인이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이장님 입을 타고 마을 어귀의 잡화점과 이발소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조용히 살아가는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떡을 빚는 노인들과 함께 앉아있던 중 운이란 건 살아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더라는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모를 생존자의 무게였다. 계절은 서서히 겨울을 향해 기울어갔다. 며느리는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는 법을 배웠고 시어머니는 지풀로 새끼를 꼬아 마루 앞 발판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처음엔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지탱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평정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당에 발자국이 희미해질 무렵 며느리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받았던 편지를 꺼내 읽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손수 적어준 글이었다. 누구는 하늘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이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방 한켠에서 가만히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나무 타는 냄새와 묵직한 평온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작은 공부방을 열었고 겨울철 눈이 쌓이면 이웃집 어르신들의 눈길을 함께 쓸었다. 언론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가까운 사람들과는 삶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비행기 사고 일주기를 맞아 조용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작은 묘역을 찾아가 헌화를 했고 사고로 떠난 이름 모를 이들을 위해 종이약을 접어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되었다. 뉴스에 다시 등장하지도 회고록을 쓰지도 않았지만 매일 아침 햇살이 드는 마루에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생존은 기적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책임은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 그 자체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서로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은 뚜렷한 분기점을 지나 새로운 궤도로 진입했다. 무심히 흘러가던 일상이 한순간의 사고로 뒤집힌 뒤 두 사람은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그날 이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운명이라 부르고 생존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명명할 수 없는 감정의 복합체였다. 비행기가 산속으로 추락하던 날 다른 이들의 시간이 거기서 멈춘 대신 그들의 시간은 고통과 함께 계속 흘러야 했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마을은 다시 생동감을 되찾았다. 대지는 해동되고 논에는 물길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쪽에 씨앗을 뿌렸고 며느리는 낡은 창고를 정리해 작은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서로 간의 관계도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끝을 고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에게 훈계를 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대신 묵묵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을 넘어선 생존의 연대로 묶인 이해가 놓여 있었다. 과거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생활 방식이나 옷차림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도시에 살던 시절 두 사람 사이에는 끝없는 불협화음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며느리가 늦은 저녁까지 마당에서 땔감을 다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말없이 부엌에 들어가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렸고 시어머니가 허리를 잡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면 며느리는 그 곁에 따뜻한 찜질팩을 놓아두었다. 말은 사라졌지만 행위는 남았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조심스레 서로를 꿰매듯 붙들고 있었다. 봄이 한창일 무렵 마을 주민 몇몇이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산불 감시 활동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참여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산비탈에 올라 작은 봉화를 지키거나 트랜시버로 주변과 연락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한 일일 수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딘가 익숙한 긴장감과 고요함이 공존하는 일이었다. 그 고요한 산속에서 그들은 추락 당시에 절박했던 시간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며느리는 이후 마을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종이와 펜을 꺼내 글을 쓰기도 했고 매주 읍내 도서관에 가서 여행 에세이나 자서전들을 읽었다. 시어머니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끊어졌던 바늘질이었지만 손끝이 다시 천을 누비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었다. 천 조각을 꿰매듯 그녀는 사고의 기억과 거기서 벗어난 현재의 자신을 천천히 연결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사고 희생자 유족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 생존자 자격으로 참석해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참석을 결심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들이 살아남은 이유를 아직 설명할 수 없지만 잊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행사 당일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단상에 섰다. 며느리는 짧은 추모사를 읽었고 시어머니는 헌화하며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말을 아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나무 아래서 함께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벌레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시간. 더 이상 그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도 그 위에 오늘의 시간을 얹어가는 일이 아닐까. 비행기 추락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건을 지나 산속 작은 마을에서 마주한 오늘은 고요하고도 단단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날마다 삶의 가장자리를 꿰매며 천천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불 꺼지지 않는 등잔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 한편을 고요히 밝히고 있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이 경험한 항공기 추락 사고는 단순한 과거로 퇴색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몸에 남은 상처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게였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방식은 이전과 달랐다. 사고 직후 그들은 두려움과 불면 속에서 하루를 버텼지만 이제는 그 공포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밤이 되면 허리춤에 온열기를 매달고 잠들었다. 며느리는 계절 따라 수확되는 농산물을 손질하며 소박한 일정을 따랐고 수첩에 날짜를 적고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다. 비행기 사고의 생존자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외부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 내부의 진동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굉음에 심장이 조여들었고 TV에서 사고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기도 전에 손이 먼저 떨렸다. 그런 날이면 두 사람은 방 안에 등을 켜고 창문을 닫고 마주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서로를 응시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안도감이 되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 초등학교에서 생존자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교장이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마을 이장도 중재에 나섰다. 처음엔 망설였다. 사고의 기억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아직도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이상하게도 두 사람에게 가벼운 희망을 일깨웠다. 며느리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짧은 발표문을 작성했고 시어머니는 몇 장의 종이약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강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눈빛이 두 사람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수한 시선 앞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순간 무너질 듯한 감정의 파도를 느꼈지만 곧 차분하게 자리로 향했다. 며느리는 사고 당시 자신이 느꼈던 공포 그리고 그날 이후 바뀐 삶의 속도에 대해 조심스레 풀어냈다. 시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종이약을 꺼내어 아이들 앞에서 접어 보이며 한마디만 남겼다. 누구든지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해. 그 한마디에 강당 안은 조용히 숙연해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을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며느리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마을 회관의 음식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이웃과 손발을 맞추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깊이 있게 살아내는 것으로 삶을 증명했다. 비가 잦아들던 여름 초입, 며느리는 작은 텃밭 구석에 화단을 만들었다. 그 안에는 비행기 사고 당시 숨진 이들을 기리기 위해 각자 이름도 모르는 들꽃 씨앗을 뿌렸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켠에 놓인 오래된 의자에 앉아 그 화단을 바라보곤 했다. 들꽃은 무명씨처럼 누구의 이름도 달지 않고 피어났고 그 아름다움은 기억을 새기는 조형물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전했다. 며느리는 거기 앉아 조용히 속삭이듯 썼다. 사라진 모든 이름에게 이 꽃은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후 어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든 시간에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말은 없었고 눈빛만이 오고 갔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통해 과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서로 덕분에 미래를 감히 상상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생존은 단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슬픔을 껴안고도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또 하루를 사고 이후에 또 다른 평범한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다.